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 213페이지 밑에 있는 수행과제 풀이는 우리가 했던 거를 풀이해 놓은 내용이니까요. 복습하실 때, 이 교재로 복습하실 때, 각각의 수행마다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유형, 유형, 그 다음에 분계 유형, 분계 유형, 그리고 요 분계 내용. 요걸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분계 유형은 사실은 뭐 분계 유형을 다 혼합으로 해가지고 다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정답은 아니에요. 분계 유형만큼은. 분계 유형은 뭐 현금 분계 안 하고 나는 혼합으로 해가지고 대변에 현금 넣고 차변에 상품, 차변에 부가세 대금금 이렇게 하겠다. 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계는 혼합 분계로 다 가능한 것이다. 네, 그런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분계 유형을 제대로 맞춰서 쓰면 좀 좋겠죠. 그런 정도이고 이 유형은 타협이 없어요. 유형이 틀리면 그건 확실히 틀린 겁니다. 네. 이 유형이 틀리면 뭐가 문제냐? 일단 부가가치세 신고가 잘못됩니다. 신고 서류가 잘못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유형을 잘못함으로써 밑에 회계 처리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유형 선택을 잘해야 된다. 자, 그래서 매입 거래를 우리가 쭉 해봤습니다. 218페이지 팁을 읽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매입 유형을 50일 과세 매입. 이게 뭐였어요? 세금 계산서로 매입했는데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 그 다음에 53 면세 매입. 이 유형이 뭐였어요? 계산서 매입인 거. 53 면세 매입. 그 다음에 54 불공 매입. 이것은 뭐였느냐면은 세금 계산서 매입인데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것. 그리고 57 카드 매입. 요거는 뭐였냐면은 매입세 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매입.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 유형이 요 네 개가 전부는 아닌데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요 네 개가 뼈대와 같다고 그럴까요? 이 네 개의 유형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면은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거 우리가 이제 매입 매출표표 입력할 때 딱 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게 이해가 다 되게 돼 있어요. 요 네 개를 확실히 알게 되면. 매입전표 입력 시 상단부의 거래처 코드와 거래처명이 하단의 분계 거래처에 자동 반영되므로 하단 분계의 예금이나 카드 채무가 있을 경우에 거래처를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그래서 거래처를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항상 맨 마지막 금액 입력하고서 거래처 한번 둘러보시고 제대로 됐는지 그다음에 차변 대변 합계 일치하는지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서두르면 손해봐요. 시험 볼 때도 서두르면 결국에 나중에 손해를 보게 되고요. 뭐 업무할 때도 마찬가지고 서두르다 보면 틀려가지고 나중에 그걸 찾느라고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소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뭐 모든 업무가 다 그렇겠지만 특히 이 세무회계 이런 업무는 차분하게 하시는 게 좋다. 자, 219페이지에 부속 서류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실무하면서 충분히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금계산서 합계표라고 하는 거 보셨는데 두 가지가 있었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메뉴는 하나로 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거기에는 두 가지 세무서식이 들어있는 거였습니다.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반영되는 유형이 뭐가 있었냐면 매출에서는 11번. 예, 우리가 해보진 않았지만 12번도 거기에 반영이 됩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 경우에 12번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매입에서는 51번. 51번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54번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들어가죠. 자, 우리가 해보진 않았지만 영세 매입 52번도 반영이 되고요. 55번도 세금계산서 세관장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55번입니다. 수입 매입이라는 건 수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산서 합계표 반영되는 계산서 합계표라는 부속 서류에 반영되는 유형이 있었어요. 13번 면세 매출. 그리고 매입에서는 53번 면세 매입. 예, 다 한번 우리가 해봤었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 이 부속 서류에 반영되는 유형이 있었죠. 17번 카드 과세 매출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지계표에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지난 시간 끝날 무렵에 요거 끝날 무렵에 우리가 봤었죠. 57번 카드과세 유형으로 입력했을 때 이 부속 서류가 첨부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매입세 불공제 내역서라고 하는 부속 서류가 있는데 이거는 54 불공매입 유형이 있을 때 매입세 불공제 내역서를 첨부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네. 자, 우리가 실습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실습해봤던 부속 서류 5가지 살펴봤고요. 수행과제가 있는데 한번 수행과제가 6개나 있는데요. 건너뛰어서 135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135만. 자, 부가가치세 2기 예정 7월부터 9월 신고 시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작성을 수행하여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 1번 매출 전자 세금계산서 총 매수와 총 공급가액은 얼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는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봐야 되겠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간은 7월부터 9월로 기간을 입력합니다. 매출의 전자니까 유예가 매출이고요. 전자란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 매수가 여기 나와 있어요. 공급가액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답에다가 5, 그 다음에 110,000,000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한번 또 해볼까요? 3번. 쉬운 거는 이렇게 건너뛰면서 하면 돼요. 3번 보시면은 발급받은 매입 전자계산서의 총 매수와 총 공급가액은 얼마냐. 자, 계산서입니다. 이거는 계산서. 자, 그래서 계산서 합계표를 봐야 되죠. 계산서 합계표. 발급받은 기간을 7월부터 9월입니다. 기간은 7월부터 9월. 발급한 것이 아니라 발급받은 했으니까 매입이죠. 그래서 매입 전자계산서의 총 매수, 총 공급가액을 물어봤으니까 매수 하나, 공급가액은 30만 원. 여기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볼 줄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을 한번 해보겠게요. 5번.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취한 매입거래의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끝날 무렵에 작성했던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7월부터 9월로 이렇게 조회하면은요. 매입거래의 매입세액은 했으니까 여기 매입세액 60,000 6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네, 요렇게 여러 가지 부속 서류를 여러분이 조회하면은 그게 작성이 되는 겁니다. 조회만 하면 작성이 되는 거니까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이게 전산화라고 하는 게 정말 굉장히 편해졌어요. 편해져가지고 행복해졌죠. 그건 의문이에요. 행복해졌느냐 하는 것은.
네. 예. 우리가 항상 어 뭔가가 없어져 가지고 그 시간을 내가 자유를 찾으면 이제 행복해지는데 회사에 출근하면 8 시간 일은 해야 되잖아요. 뭐를 하든지 시간을 메꾸잖아요. 1 인당 생산성은 높아졌어요. 1 인당 생산성. 그러니까 사무 생산성이 이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 굉장히. 과거에 한 10 명이 덤벼야 해야 할 일을 혼자 다 해요, 혼자. 아 혼자 다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 명을 먹여 살려야죠 인제. 똑똑한 사람 한 사람이 예 나머지 이제 능력이 안 돼서 취업이 안 되는 사람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 매달 급여를 막 수억 원씩 주고 세금을 왕창 떼 가지고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 실업급여는 또 그렇고 하여튼 놀면 이게 받을 수 있는 수당을 줘야 되겠죠. 아 이런 뭐 자동화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뭐 AI가 어쩌고 하니까 이제 공장에 로봇이 생산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놀아야죠 뭐. 예. 로봇한테 시켜 놓고. 이게 로봇한테 세금을 매겨야 되나? 네. 네. 로봇은 세금을 낼 수 없으니까 결국에 생산자, 예, 법인, 법인이 사람을 안 쓰고 생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인세를 많이 매겨 가지고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되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음 앞으로 우리가 10 년, 20년 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예상하기 다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로봇의 등장이라든가 전쟁도 로봇이 하죠. 공장에도 로봇이 일하죠. 예. 사람은 그냥 편히 여행이나 다니고 쉬고 놀고 이렇게 행복하게 보내십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무회계 그럼 이거 다 이게 AI가 다 해버리면 나는 어떡하지? 제가 보기에 전표 입력까지 모든 전표를 AI가 하기에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증빙을 식별해내야 돼요. 증빙을. 이걸 보고 이게 무슨 거래인지 어떻게 알아요? AI가. 예. 이것이 접대비 관련 전표인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끼리 먹은 전표인지는 사람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사람이 개입해야 돼요. 그 가장 처음 개입을 해주는 거. 이게 바로 전표 작성. 증빙을 보고 전표를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의 개입 없이도 가능한 전표도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자동으로 되고 있어요. 예. 신용카드 매출했다. 그러면 저쪽에서 국세청에 신용카드 판매한 거 거래 자료를 전부 받아 가지고 예 회계 프로그램에다 반영을 하면은 예 회계 처리를 해 주죠. 근데 그게 다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 일일이 점검을 한번 해 봐야 돼요, 점검을. 시간을 단축할 수는 있겠지만 100% 우리가 AI나 이런 자동화에 맡길 수는 없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223 페이지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네, 이거 볼 줄 알아야 돼요. 네, 이거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표를 입력할 때 자꾸 부가세 신고서를 왜 가서 보았느냐. 네, 이걸 볼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과세 표준과 매출세. 이거는 매출 자료 입력할 때 이것에 반영이 돼야 돼요. 자, 우리가 매출에서 세 가지 유형을 입력했었습니다. 11번, 17번, 그리고 13번. 자, 11번 과세가 요 1번에 들어가요. 11번 과세. 세금계산서 매출이 11번이죠. 1번에 기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17번, 요 3번에 들어갑니다. 신용카드 매출 17번. 근데 그 옆에 22번 현과라고도 써 있죠. 짐작이 딱 가지 않나요? 현과는 앞에 현은 현금 영수증을 가리키는 거예요. 과는 과세 매출.
예. 그러니까 카드 과세 카과가 이 카드 과세잖아요. 그 카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카라고 하고 과는 과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카드 과세, 현금 과세 전부 다 3 번에 기록이 됩니다. 현금 과세는 우리가 FAT 1급에서 출제를 안 하고는 있지만 뭐 현금 영수증 발급하면서 판매한 것이 현금 과세예요. 그다음에 인제 그 4 번이 기타라고 했는데 제가 이 기타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린 적은 있어요. 과세인데 증빙이 세금계산서도 아니고 신용카드도 아니고 현금 영수증도 아닌 그럼 뭐냐? 일반 영수증이거나 즉 간이 영수증 아니면 아예 증빙 없이 팔았다. 예. 그것은 기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타라는 유형이 있었느냐? 없어요. 기타라는 유형은 여러분이 매출 유형에서 보면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건별입니다. 기타가 건별이라고 생각하면 돼. 건별. 예. 그래서 소매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은 이 건별이 많을 거예요. 예. 건별이. 그러니까 증빙 없이 판매한 것을 한 건으로 입력을 해도 돼요. 한 건으로. 예. 그러니까 그것을 건건이 증빙 없이 팔은 게 만약에 한 40 건이 된다. 그러면 전표 40 개를 입력할 필요 없어요. 그건 뭐 40 건인지 4 건인지 그거는 확인할 길도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할 때 우리가 자 증빙 있게 판매한 건 이거고 나머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판매했지? 아 이건 증빙 없이 팔았구나 해서 건별로 토탈로 그냥 하나로 입력해서 부가세를 반영시키면 됩니다. 증빙이 없으니 국세청에서 모를 테니까 입력을 안 하면 어떠냐. 입력을 안 하면 그 과세 기간에 세금이 적게 납부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국세청에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과세 기간 몇 번에 걸쳐서 쌓인다고 보면은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재고가 재고하고 이 부가세 신고한 거하고 나중에 안 맞게 돼요. 예. 팔긴 팔았는데 매출로 안 잡혔잖아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출로 안 잡혔어요. 예, 매출로 안 잡힌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복식부기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은 상품 재고장도 같이 작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메인 매출 현황. 매출이 안 잡히니까 매출 원가에 반영이 안 되니까 재고가 많이 쌓여요. 예. 그 재고가 만약에 1000개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재고는 500개밖에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부가세 신고를 안 하고 보니 그런 일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예,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된다. 예, 재고를 갖다 어떻게 버릴 수도 없고, 예, 뒷감당을 할 수 있는 묘책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대체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가세 신고는 빼먹지 말고 해야 한다. 예, 어느 과세 기간이 정말 힘드니까, 에이, 이거 소매한 거는 빼야지 해서 한 번 정도 빼는 건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제 생각에는 빼먹으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즐거운 일이고 또 하나는 이 부가가치세는 특별히 또 자기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게 아니에요. 예. 누구한테 세금을 걷었어요? 매입자한테 세금을 거둔 거예요. 매입자한테. 매입자한테 세금을 걷어서 내가 그걸 가질 권리는 없잖아요. 예. 그걸 국가에 내줘야 됩니다. 그게 거래 징수 의무예요. 부가가치세법은 매출자에게 거래 징수할 권리를 주고 납부할 의무를 준 거예요. 세금을 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영세하면은 이제 5번이 12번 유형인데 우리가 안 해봤습니다만은 12번 유형이 뭐냐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영세율이에요. 그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영세율이 뭐가 있느냐? 국내 수출제와 임가공 용역 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12번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니요. 6번 5번에 들어가고 그 6번에 들어가는 것은 직접 수출하는 경우예요. 그 유형이 16번 수출입니다. 영세의 기타라고 되어 있죠. 직접 수출.
그때 16번 유형으로 입력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인제 이 과세표준 및 매출 세액에 우리가 유형별로 어떤 유형이 어디에 기록이 돼야 되는가를 알아야만이 내가 작성되어 있는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에 정확성 이런 것도 내가 스스로 체크해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부속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도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11번 과세 여기에 여기 1번에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 들어가야 돼요. 예. 그다음에 여기 3번에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부속 서류 뭐가 있어야 돼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 요거 부속 서류로 같이 제출해야 돼요. 신고할 때. 그다음에 건별은 서류 자체가 없어요. 예. 뭐 첨부할 서류도 없어요. 그다음에 12번 아니 여기 5번 5번에 만약에 데이터가 있다. 5번에 데이터가 있으면 영세율 첨부 서류라는 부속 서류가 있어요. 세무신고서에 영세율 첨부 서류. 그거 작성해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 6번에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수출 실적 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수출 실적 명세서. 그거 작성해서 제출해야 돼요. 네, 그렇게 우리가 어떠한 항목에 데이터가 있으면 부속 서류 무엇이 추가로 제출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매입세액이 좀 복잡하죠. 매입세액. 요 밑에 매입세액 우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매입세액 부분. 네. 매입세액 부분은 우선 세금 계산서 수취분을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으로 나누어집니다. 세금 계산 수취에는 51, 54가 다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다 포함됩니다. 예. 카과는 해 봤지만 현과는 61번은 안 해 봤죠. 61번은 현금 과세니까 현금 영수증 발급받은 예 매입세액이 61번이고요. FAT 1급에서는 61번은 안 나오니까 우리가 해 보진 않았어요. 57번 해 봤었죠. 예. 그래서 현금 영수증이든 신용카드든 여기 명세서에 보면 같은 항목에 집계가 돼요. 44, 45에. 같이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보는 방법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 경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에, 그 밖에 경감 공제세액에서 FAT 1급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나오냐면요. 전자신고 세액공제 이거는 거의 모든 법인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10,000원 세액공제 받는 거 이거 시험에 가끔 나와요. 뒤에서 이제 실습하다 보면 또 나올 겁니다. 자, 전자신고세액공제가 뭐냐?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 지금 명세를 보고 있는데 전자신고 반대는 방문신고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전자신고를 하면은 세액공제를 해준다 이겁니다. 확정신고 때에만 우리가 확정신고 때에는 일반 과세자인 개인 사업자와 법인이 다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고 납부 대상자가 예정 때보다 2배 이상 많겠죠. 예. 예정 때는 법인만 신고하는 건데 확정 때는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도 과세사업자는 다 신고한다. 그러니까 신고 대상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관할 세무서에 와서 방문 신고한다. 그러면 세무서가 감당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전자신고 권장하는 차원에서 10,000원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10,000원 좀 뭐 요새 별로 큰 가치는 없지만 하여튼 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예. 확정신고 때만 해준다. 여기 써 있네요. 확정신고 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전자신고 했을 때만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반영하시오. 그러면 어디다 입력해야 돼요? 여기다 입력을 하면 돼요. 10,000원을 여기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여기다 한번 입력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외에도 면세 관련된 거는 이 과표를 눌러서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예. 네, 여기서는 지금 과표 눌러서 보는 것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만은 13번, 그 다음에 53번 유형은 이 과표를 눌러서 확인을 해봤었죠. 기억나실 거예요. 면세 수익 금액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 그림, 223페이지에 있는 이 그림, 여러분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잘 이해하시고, 예,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걸 본다는 것은 부속 서류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부속 서류가 이번에 신고할 때 필요한지. 예,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고, 또 종이 신고를 하는 사람들은 여기 인쇄 버튼을 눌러서 서식을, 세무 서식을 눈에 잘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224페이지로 가서요. 이제 정리분계를 공부하겠습니다. 정리분계. 제가 여러분에게 어제였는지 그 전날이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부가세 예수금하고요. 부가세 예수금하고 부가세 대급금에 대해서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해드린 것 같아요. 결산서에는 이건 안 나옵니다. 네. 처리를 했는데 왜 결산서에 안 나오느냐? 이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은 3개월마다 정리를 해버려요. 과세기간 종료일로. 그러면 과세기간 종료일이 언제가 또 과세기간 종료일이냐면 우리 결산이라고 딱 맞아떨어지죠. 12월 31일. 이게 2기 확정의 과세기간 종료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월 31일 기준으로 1회계년도 중에 마지막 부가세 적립분계를 12월 31일 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재무상태표에 부채에 부가세 인수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잔액이 제로니까. 그 다음에 자산에 부가세 대급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지 않는 계정 과목이에요. 부채와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걸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정리분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며 부가가치세 기간 종료일. 자, 여기서 기간이라는 건 과세기간을 말합니다. 자, 1기 예정 종료일은 3월 31일, 1기 확정 종료일은 6월 30일, 2기 예정 종료일은 9월 30일, 2기 확정 종료일은 12월. 각각 이 종료일에 매출세, 즉 부가세 예수금과 매입세, 이 부가세 대급금을 정리하는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두 계정 과목의 금액이 서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그 차액은 뭐예요? 예수금이 많으면 납부를 해야 돼요. 그 납부할 세금을 미지급 세금. 왜 미지급 세금이냐면은 우리가 9월 30일 날 정리한다고 해서 9월 30일 날 세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세금은 10월 25일 날 내게 됩니다. 다음 달 25일.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는 시점에는 부채가 돼요. 납부해야 될 세금이. 그래서 미지급 세금으로 부채로 인식합니다. 반대로 예수금이 적고 대급금이 많다. 즉 매입세액이 많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회사가 그럴 수 있느냐? 특정 과세기간에 시설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 만약에 2기 예정 때 신규 투자를 많이 했어요. 공장에 기계를 싹 바꿨습니다. 그러면 그 기계 금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세 기간에 매입세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매출에 대한 세액보다 매입세액이 오히려 커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환급을 받아야 돼요. 환급 받을 세금은 미수금, 자산으로 봅니다. 미수금. 예. 그래서
다음 달 부가세 신고하고 30일 이내에 매입 그 환급세금이 통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지급세금이나 미수금으로 차액을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분계라 한다. 정리분계. 시험에 잘 나올까요? 당연히 잘 나옵니다. 예. FAT 1급에서는 이 문제가 단골이에요. 예. 단골. 예. 거의 나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나온다고.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부가세 예수금 여러분이 매출세액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고 부가세 대급금이니까 정리는 항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대쪽에 기입해 주면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정리분계. 납부세액이 있을 때는 미지급세금이 나옵니다. 납부세액이 있을 때는 미지급세금. 자, 환급이 있을 때는 미수금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납부세액이 있는 정리분계를 보면은요. 자, 우리가 그동안 부가세 예수금 전부 매입매출연표 입력할 때 대변에 입력하면서 부채 증가해 왔잖아요. 계속 부채를 증가시켰습니다. 정리할 때 그 합계를 차변에 기입해 줍니다. 3개월치 합계가 만약에 800만 원이었다. 그러면 그 800만 원 합계를 부가세 예수금 계정 차변에 기입해 버려요. 그러면 잔액이 0이 돼 버리죠. 0이 되어 버렸죠. 그 이제 부가세 예수금은 없어졌습니다.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그동안 매입전표 입력할 때 부가세 대급금 차변에 자산 증가하면서 입력했죠. 자, 3개월치 합계를 대변에 기입해 버려요. 대변에. 네. 그게 만약에 200만 원이라고 합시다. 200만 원. 그러면 200만 원이 대변에 가 버려요. 그러면 차변 합계도 200, 대변 합계도 200이니까 부가세 대급금 잔액이 또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 정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걸 500이라고 그랬던가요? 자, 부가세 수금은 500만 원. 부가세 대급금은 200만 원이라고 제가 아까 예를 들은 것 같아서. 네, 200만 원. 네. 그러면 차액이 지금 300만 원이 발생하죠. 이 차액이 납부세액이거나 환급세액이에요. 자, 매출세액이 많으면 우리가 징수한 세액이 많은 거죠. 우리 회사가 부담한 것이 부가세 대급금이고 우리 회사가 거래처에 징수한 게 부가세 예수금인데 우리가 징수한 게 지금 300만 원이 많아요. 그것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것을. 그래서 그게 300만 원이 납부세액이 됩니다. 회계 처리를 할 때는 미지급세금이라는 유동부채로 인식하면 된다. 유동부채로 인식하면 된다. 자, 그러면 잡이익은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확정신고 때다. 전자신고한다. 그러면 여기 잡이익이 만 원이 되니까 미지급세금은 만 원을 빼가지고 299만 원으로 하면 돼요. 예. 잡이익이 없을 때는 그냥 미지급세금 300만 원이고 만약에 확정 때 전자신고했다. 그러면 잡이익을 만 원 잡거든요. 예, 여기 잡이익 만 원이니까 확정신고 때. 잡이익 만 원 잡으면 납부할 세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300에서 만 원을 뺀 299만 원으로 인식해 주면 되는 거. 예. 정리분계 이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요 300만 원을 납부하는 거 다음 달 25일 날 납부하거든요. 납부하면은 이 미지급세금 부채는 차변에 와야 되겠죠. 예. 그리고 납부할 때 보통 계좌이체로 납부합니다. 그래서 대변에 보통액. 예. 납부하는 것을 시험에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출제하는데 요거 나올 확률 1번이라면 이게 2번. 예. 1, 2번을 번갈아 가면서 냅니다. 1, 2번을. 정리분계하시오 하나 아니면 세금을 납부했다. 세금 납부했을 때 증빙은 보통예금 거래 내역을 딱 보여줘요. 부가세 납부했다고. 그거 보고 분계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납부시 분계는 너무 쉽죠? 차변의 미지급세금, 대변의 보통예금. 네, 이게 정리입니다. 자, 그 밑에 환급세액이 있는 거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자, 깨끗이 해놓고 다시 설명을 하면 자,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부가세 예수금이 아까 제가 500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부가세 예수금이 200이라고 한번 생각해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가세 대급금이 500이에요. 이걸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부가세 예수금은 매출세액이요. 부가세 대급금은 매입세액. 자, 부가세 대급금은 우리가 당한 거고, 거래 징수 당한 거고, 부가세 예수금은 우리가 징수한 겁니다. 우리 회사가. 자, 우리가 징수한 것보다 우리 회사가 납부한, 미리 납부한, 즉, 거래 징수 당한 세금이 더 많아요. 그러면 세무서에다가, 세무서에다가 이 신고해가지고 돈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미수금이 돼요. 그래서 환급받을 때는 회계 처리를 미수금으로 한다. 이거. 미수금. 거래처는 이제 세무서가 됩니다. 자, 만약에 확정신고 때 전자신고 10,000원이 만약에 있었다고 볼까요? 여기 10,000원이 있으면 미수금이 10,000원이 늘어나면 돼요. 예, 대변에 환급세액이 10,000원이, 아니죠. 환급받는 경우에 자비익이 있었다. 즉, 전자신고 세액공제, 요게 말이죠. 예,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있다 그러면 대변에 자비익 10,000원 잡게 되잖아요? 그럼 뭐가 수정이 돼요? 미수금이 수정이 돼요. 미수금이 10,000원 늘어납니다. 301만 원을 미수금으로 잡으면 된다. 환급세액이 있을 때 적립분계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서는 환급되었다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예금 거래 내역에 입금된 내역을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미수금. 예, 미수금이 대변에 가가지고 자산 감소하고 보통예금이 차변에 와서 보통예금의 거래 내역을 보시고 보통예금 차변에 증가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도 이 문제가 나오거나 이 문제가 나오거나 예, 적립분계를 내거나 만약에 세금이 환급되었다 이 문제를 내거나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납부시 분계와 환급시 분계 이게 더 간단해요. 이 두 개가 적립분계에 비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적립분계를 하려면 뭘 봐야 돼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 가지고 해야 돼요. 이 적립분계를 하려면은 부가세 예수금 3개월치 합계와 부가세 대급금 3개월치 합계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가면 알 수 있어요? 한꺼번에 알 수 있는 게 부가가치세 신고서. 거기에 보면 기간을 3개월로 입력하면 거기에 딱 나오고.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적립분계 수행과제. 음, 이건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겠지만 그래도 한번 예. 부가가치세 신고서 우리가 잘 그동안 몇 번을 작성해 가지고 1, 2, 3, 4, 5, 6 다 여러분이 정답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기 예정으로 조회 작성해 가지고 요거 답을 한 번씩 찾아봅시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죠.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7월부터 9월로 다시 한번 작성을 하시죠. 예. 자,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서 찾아야 되겠네요. 과세표준은 9번의 요 합계 금액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의 합계가 과세표준이죠. 그래서 110, 150, 00. 예. 여러분, 저거하고 숫자 맞죠?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2번의 질문을 보세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얼마인가? 매출세액은 어디에 있어요? 그 바로 옆에 있죠. 과세표준 바로 옆에 요거. 예, 근데 앞으로 여러분 매출세액은 이걸 보세요. 예. 이 숫자하고 같아요. 저 위에. 예, 맨 위에 매출세. 다음에 3번.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여러분 224페이지에 3번 그거예요.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자, 매입세액은 이거 밑에 있죠. 요 밑에. 자, 공제 가능한 것은 차감계를 말하는 요 차감계. 이거죠. 이거. 18번에 나옵니다.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이걸 보세요. 여기 있는 매입세. 항상 같아요. 18번에 나하고 저 위에 매입세 거기 칸에 있는 숫자가 항상 같으니까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하면은 이 밑에 이 세부적인 표에서 찾는 것보다 그냥 위에서 바로 봅니다. 정리분계할 때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을 동그라미 4번을 보면요. 부가가치세 차가감 납부세액은 얼마인가? 차가감 납부세액은 맨 밑에 있습니다. 30번. 차가감이라는 건 뭐냐면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잖아요. 뺀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납부할 세. 사실은 이제 여기에 이제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또 추가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더 공부할 내용인데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경감세액, 여기 경감세액 내용하고 그다음에 가산세가 있어요. 여기 29번에 가산세. 예. 경감이라는 것은 공제받는 것을 말하고 또 가산이라는 것은 뭔가 잘못해 가지고 가산세를 반영하는 것을 말하는데 애정신고 때는 가산세는 반영을 안 합니다. 확정신고 때 애정신고 누락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가산세를 계산해 가지고 거기다 반영을 시켜서 납부할 세액을 차가감 납부할 세액을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자, FAT 1급은 가산세 이런 거 시험에 내지 않아요.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가산세 부분은 추가적으로 공부할 내용이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고 FAT 1급에서는 차가감 공제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가지고 바로 계산합니다. 네. 자, 요 30번에 있는 숫자는 항상 이 숫자와 같아요. 그래서 정리분기할 때는 그냥 이걸 보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네.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여기 매입세액란에 여기 있잖아요. 아까 17번에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따로 짓게 된다고 그래서 2535000 요거. 그 다음에 6번 고정자산 관련 매입세금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예, 고정자산 관련 매입세금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요거죠. 12번에 이 금액 2,620000 이렇게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느냐, 이해하고 있느냐 이거를 체크하는 것이다. 자, 이제 수행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이제 그 밑에 수행 2번의 회계 처리는 그렇죠?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행 2번은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쉬었다 하겠습니다.